그 철강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철강 산업의 발전 전략 혹은 정책 건의를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세계 철강 산업의 장기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철강 경기를 큰 장기 사이클로 보시면은 그 73년 1차 오일 샥 이전까지는 건설기입니다. 전후 복구기, 뭐 한국 전쟁도 있었고 그 당시에 수요가 급증해서 상당히 그 연평균 증가율이 73년까지 약 30년간 6.5% 증가한. 그때 또 특이할 사항은 그 일본이 임해 제철법이라는 새로운 철강 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로 대형화가 되고 연주 설비를 도입한 일본이 크게 부상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세계 철강 경기가 아주 좋은 그 성장을 보이다가 73년 1차 오일 샥을 계기로 전 세계가 철강 설비 자체가 막 크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때 수요 침체하고 공급 과잉 문제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약 20-30년간은 전체적으로 철강의 그 저성장기, 그때가 아주 암흑기인데 이때 포스코는 상당히 성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한국이 이제 0.2%에서 5.3%로 크게 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중국이 또 아마 78년 계획하고 90년대 이후로 이제 설비 확충을 통해서 73년에 3.6%에서 97년에 13.6%로 크게 증가했던. 이때는 중국이 이제 그 세계 시장에서 그 하나의 그 성장의 어떤 씨앗을 보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뒤에 97년에 아시안 위기 이후에 2000년 이후로 요때 이제 새로운 큰 변화를 보이는데 세계 생산이 7억 8,900만 톤 97년에 이었다가 2013년에는 16억 600만 톤 증가했습니다. 이때 거의 더블이 됐는데 이게 대부분 중국입니다. 중국과 인도 쪽인데 거의 대부분 중국인데 이 중국의 성장 자체가 사실은 큰 그 주목해 봐야 될 문제인데 세계 철강 그 전반적인 그 생산 소비가 그 70년대 90년대까지는 7억에서 9억 톤의 수준을 거의 유지하다가 중국이 갑자기 나오면서 중국이 약 8억 톤 하나의 큰 뭐 새로운 시장이 떨어진 거죠. 그 과정에서 미스매치기가 한 2001년에서 2007, 8년 금융위기까지인데 이때 철강 소재 쪽에서는 슈퍼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기업들의 그 수익률도 엄청 높았고 가격도 좋았고 그러다 원료 가격도 엄청 높이 뜨는 그런 그 시기였는데 이게 아마 그 중국이 그 제조업을 그 스포트하는 철강 산업에 급성장하는 그런 설비를 갖추는 그 기간이었지 않느냐. 그 과정에서 많은 그 큰 변화가 있었는데 아마 요게 앞으로 더 계속될지 안 될지는 아마 중국은 거의 끝난 피크를 친 것 같고 다른 나라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지 저희들은 아마 인도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도도 중국하고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은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철강 산업의 그 어떤 상황을 WSD라고 월드 스틸 다이내믹스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그 SSS라는 그 회의를 엽니다. 그림에서 중간 그 가로축 왼쪽에 보면은 과거에 이 회의의 제목이 스틸 석세스 스트래티지라고 해가지고 철강 성공 전략을 논의하고 연구하던 그런 회의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회의 제목까지도 바꾼 스틸 서바이벌 스트래티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내용이 다 밑에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바뀌는 그만큼 세계 철강 산업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웅변으로 이제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 세계 철강계 구도도 크게 변했는데 과거 7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철강사 간의 순위입니다. 이 당시 한국은 그 포스코는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최대 생산이 4,100만 톤, 2위가 3,100만 톤 정도 되다가 73년 그 오일샥 이후에 전반적인 그 수요 둔화, 철강 경기 부진 속에 92년에 보시면은 신일철, NSC 신일철의 생산이 2,540만 톤으로 오히려 떨어집니다. 한국이 이때 이제 92년 광양 4기 완공하면서 2,000만 톤으로 세계 3위가 되는 그런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뒤로 이제
2000년 들어서 대형화 규모의 경제를 노리는 대형화가 추진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 보시면은 그 중국 기업들이 세계 10대 기업 중에 6개를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아마 이 그 허베이다, 바오강이다, 우한이다 이런 중국 기업들이 아마 앞으로 더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가장 큰 철강 산업의 해난이 글로벌 오버캐패시티입니다. 과잉 설비 문제인데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세계 공급 능력, 즉 오버캐패시티 증가를 주도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왼쪽에 그림에 보시면은 2000년에서 2013년 비교하면 거의 뭐 설비 능력이 2배 증가, 더블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10억 톤 생산 능력이 2013년에는 약 21억 톤 정도 됐고 조강 수요는 지금 2013년에 16억 톤 되니까 이 나머지를 그냥 쉽게 판단하면 이게 오버캐파라 볼 수 있는.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동북아가 거의 뭐 공급 과잉 설비 비중이 약 60% 되고 뭐 유럽이 한 20% 되는. 동북아가 사실은 과잉 설비의 큰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약 2억 8천만 톤의 오버캐파가 있고 한국도 한 2, 3천만 톤, 일본도 한 4천만 톤 되는 사실은 세 나라가 과잉 설비를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과잉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철강 비즈니스의 수익성은 엄청 뭐 나빠졌습니다. 마진 스퀴즈가 심화됐는데 큰 원인은 공급 과잉 속에 수요는 둔화되고 공급은 늘어나다 보니까 철강제 가격은 하락한 반면에 원료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기업들의 마진은 큰 폭의 축소를 가져왔습니다. 철강의 원료 시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발레, 리오틴토, BHP 3대 철강 회사가 철광석 수출 공급량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독점적인 힘을 가지고 가격 그 결정 파워도 갖고 있고 이래서 지금 상당히 그 가격이 과거에 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 40~50%였는데 지금은 원료 가격 비중이 한 70% 되는 그런 그 컨버전 마진이 엄청 축소된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철강 산업의 수익성도 보면은 3대 광산 기업의 수익률이 그 2008년에 33.7%에서 2013년 여전히 33.8%입니다. 그런데 18개 철강사 수익률을 보면은 과거 2008년만 하더라도 약 13.5%. 그런데 2013년에 거의 3.3%로 거의 급락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수익 압착의 상황에 있는 게 세계 글로벌 철강사들의 현상이다. 그나마 이제 포스코하고는 그 영업이익률이 최근에 그래도 여기보다 훨씬 좀 높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각국들이 그 오버캐파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생산된 걸 철강 산업 특성이 가동률을 크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수출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신에 각국들은 자국 철강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주의가 상당히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규모 보면은 2000년도에는 세계 철강 수출이 2억 7천만 톤 정도가 수출되는 외부 시장에 나오고 있는 양입니다. 2013년에는 3억 7,700만 톤이 전체 한 4억 톤이 그 철강제가 거래되는데 그 중에 한 2억 톤이 동북아에서 거래된다 보면 되고 한 9,500만 톤이 EU 내에 거래되고 EU가 이제 바깥 나간 거 다 합치면 한 그 1억 3천만 톤 되고 사실은 동북아의 수출 물량이 세계 시장을 이제 거의 뭐 수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중국이 과거에는 수입국으로 있을 때 우리가 크게 좀 나름대로 덕을 봤는데 이게 2005년부터 순수출국으로 전환됐습니다. 2014년 보면은 아마 수출이 8,100만 톤, 그다음에 수입은 1,400만 톤 정도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중국이 오버캐파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수출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그림에서 빨간 그림에 보시다시피 거의 뭐 5년, 3년, 2년 단위로 거의 뭐 2천만 톤이 늘어나는 이게 어떻게 제어 안 되면 사실은 철강 그 시장에서 큰 그 교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아마 내년에는 한 1억 톤까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은 이제 보호주의를 하는데 이 보호가 막 엄청 지금
각국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아주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비관세, 그다음에 바이 아메리카처럼 뭐 자국, 그다음에 수입할 때 인정 기준 이런 걸 막 제정해가지고 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철강이 가장 그 보호주의의 폐해와 그 영향이 큰 산업이, 그다음에 화학 산업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동북아 3국의 그 특성을 좀 보면은 세계 생산 점유율 60%고 수출 점유율은 35%. 세계 10대 기업 중에 9개가 동북아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밑에 그 조강 생산량이 2000년에는 뭐 중국이 15%, 기타가 67.4%였습니다만은 2013년에는 중국이 48.5%, 그것도 아마 50%의 생산을 가져갈 것 같고, 일본이 한 6.9%, 한국이 4.1%는 아주 그 편중된 그런 상황이고, 중국이 지금 2013년 기준으로 6,100만 톤, 아까 2014년은 8억 1천만 톤이고, 일본이 약 4,200만 톤을 수출하는 국가고, 우리가 약 2,900만 톤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북아 국가 간의 철강 시장의 어떤 수출입 교역 구조를 보면은 뭐 일종의 그 자연 블록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의 관세율을 보면은 한국과 일본은 철강 수입의 관세율이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중국은 5에서 10%, 여기 6% 했는데 평균 한 5% 수준의 관세율을 아직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중 FTA 할 때도 우리는 제로 관세율이니까 중국의 관세율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보자. 왜냐하면 마진이 지금 1%, 2% 할 때 관세율 5%는 상당히 큽니다. 그다음 비관세 장벽도 이제 일부 존재하지만 수입 쿼ota 같은 것들은 지금 서로 하지 않고 있고, 무역 마찰도 현재까지는 삼국 간 AD 제소 이런 게 없습니다. 영내 수입 의존도도 이제 삼국이 거의 평균 84%로 영내 간의 수출입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재밌는 게 한국은 전반적으로 수입 초과되어 있고 중국이나 일본은 영내에서 수출 초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뭐 아직까지는 그 조금 저급 제품을 한국이나 일본에 보내려고 저급 제품 사실은 통용이 되지 않으니까 일본 수출은 또 적고, 반면에 우리는 중국에 고급강을 수출하고 일본에 좀 수출하고,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이제 고급 강제로 수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냥 이건 전체 그 각국의 수출 중에 철강제 비중, 이거는 그냥 간이로 한 건데, 이게 중국 시장 내에서 한일 간 거의 13.8로 거의 약간 뭐 줄었습니다만은 그렇고, 일본 시장 내 한중 간 그거는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은 일본 시장 내에서 서로 교차되는 제품도 없을 뿐더러 또 수출 자체가 거의 뭐 적은 자동차 강판 같은 우리는 공급하지만 중국은 사실은 아직 일본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되지 않는다.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일본은 이제 한국의 제휴 관계라 그랬는데, 일본은 과거에 JFE 같은 회사들은 그 현대제철, 현대강관, 하이스코 같은데 열연을 계속 공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입은 상당히 있었고, 그다음 최근에는 일본보다는 중국의 과잉 물량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다음에 한중일 3국 간에는 또 하나의 그 이제 관전 포인트가 동남아 시장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1억 1천만 톤 생산 중에 약 6천만 톤이 내수니까 나머지 5천만 톤을 수출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도 약 7천만 톤 생산하면 그 중에 한 5,500원 빼면은 적어도 한 수입 고려 안 하더라도 한 3천만 톤 정도 수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 되니까 이게 가장 그 수입 초과 시장이 동남아 시장이 그 아직도 이제 수입 초과 시장, 미국하고 동남아 대표적인 수입 초과 시장인데, 이 동남아를 두고 삼국이 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이러다 보니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수입 시장의 점유율이 과거 한중일 3국이 53%에서 2000년에 2013년에 76.2%입니다. 우리 3국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유럽이다 다른 나라들이 그냥 밀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중국 같은 데는 저가 제품에다가 화교 네트워크 있고 유통, 그다음 일본은 동남아의 자동차 생산 기지, 뭐 태국이다 인도네시아 엄청 많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수출하는 그런 거.
한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맨다지에서 시장 개척을 하고, 그다음에 현지 법인 포스코 같으면 이제 CGL 라인이나 이런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그 물건을 대는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남아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오른쪽에 중국이 2000년에 16.1% 점유율을 하다가 뭐 2013년 26.2%로 크게 급증했고, 일본도 여전히 강국이었는데 31.6%로 최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도 그 최근에 노력에 의해서 24.4%, 3개국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다. 그 한중일 경합도도 이제 그 결과로 중일 간, 그다음 한중 간, 한일 간의 그 경합도가 동남아에서 크게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중국, 한국 모두 그 공급 과잉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과거 그 잃어버린 10년, 뭐 20년 정도 되는데 시장의 장기 침체, 설비 과잉으로 수익성이 엄청 나빴었습니다. 원래 일본은 고로 오사 중심의 그 생산 체제인데 이게 최근에는 기업이나 혹은 정부의 유도 이런 걸 통해서 크게 보면 양사 체제로 재편됐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일철하고 주금이 NSSMC, 신일철 주금연합하고 그다음에 그 JFE 계열 이 두 개의 큰 그 제철 기업으로 이제 양분화된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약 2억 8천만 톤 오바케파 속에 중국도 고민이 많습니다. 중국 철강 기업들의 수익성이 거의 뭐 원래 조금 나아졌습니다. 거의 제로 수준에 갔고,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정부는 환경 규제로 해가지고 철강 기업들을 압박하고, 또 하나는 금융을 잘 대출이나 이런 걸 제한함으로써 신규 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설비 확장 자체를 제어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 자체가 각 성별로 도태 대상 기업을 설정해서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강력한 조치는 하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쉽게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은 이제 바오다, 안산이다, 우한 같은 국유 철강사, 큰 그 대형 철강사 중심으로 이제 재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고 만만찮다. 그 한국 철강 산업을 보겠습니다. 한국 철강 산업 내수는 이제 성숙기에 진입했다. 지금 오버 커패시티도 심화됐고 인당 소비량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체되고 있는데, 국내 2007년 이후에 국내 설비 정설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현대제철이 고로 3기 1200만 톤 신정설했고, 동부제철이 전기로 250만 톤, 동국제강이 250만 톤 후판 했고, 그 다음에 포스코도 사실은 능력 증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 2008년 약 6천만 톤이 지금 8,600만 톤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조강 수요는 사실은 2008년 이후로 금융위기 이후로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오바케파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일어났고, 국내 철강 산업들의 그 마진하고 그다음에 일부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철강 기업들의 그 어려움이 지금 나타나서 구조조정, 일부 뭐 구조 재편이라는 이런 문제까지 야기된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2008년에는 한국의 인당 철강 소비가 인당 1278kg입니다. 이거는 한국이 그 인당 철강 소비가 많은데, 이게 철강 수요 산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조선 산업도 그렇고 건설도 좀 주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국내 생산이 크게 증가할 그게 없다면 사실은 이 인당 철강 소비 현재 1150kg 되는데 이게 유지하는 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유지 전략도 사실은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다, 이런 거 봅니다. 철강 수요 산업의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장 한계 측면에서 사실은 이게 철강 수요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한국 철강 산업의 그 지속 가능성, 미래와도 조금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국내 공급 과잉 불구하고 수입재 점유율이 높은 수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 최대 철강 수입국인 미국보다도 수입재 비율이 높다라는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한국이 수입재 비중이 37%입니다. 미국이 21%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안티덤핑이나 뭐 상계 관세 등으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서 그나마 이제 보호하려고 합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높은 품질 기준이나 일본 고유의 어떤 유통 구조 때문에 사실은 외부 국가에서 그 진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고, 중국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 과잉 속에서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저가 시장이고. 그래서 생산 불가 품목 위주의 수입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은 이제 품질 기준 일본 대비 뭐 비슷하거나 접이고, 개방적인 유통 구조, 그다음에 수요가의 저가 제품 적극적 수입, 정부도 크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업계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철강 수출은 다변화하고 수입은 집중하였다. 지금 과거보다 사실은 우리가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수입은 반면에 중국, 일본으로부터 집중된 그런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철강의 국제 경쟁력 RCA 지수로 본 그 경쟁력입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우리 국내 철강 산업의 기술이나 그 생산 경쟁력하고 조금 다른, 그냥 우리 그 RCA 지수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전체로 보면은 사실은 뭐 RCA 지수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떨어지는, 철강의 어떤 그 우리 경제의 수출 기여도 좀 떨어졌다, 이래 보면 되고, 그다음 제품별로 보니까 전체 철강 수출 중에 현강 선재 제품별로 보면은, 현강은 사실은 우리 그 빌딩 만들 때 쓰는 그 현강입니다. 이 현강은 한국은 그래도 고급, 상당히 전체 수출 중에 현강의 RCL 지수가 1을 넘어서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는 거로 나왔고, 그다음에 선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아주 낮습니다. 특히 그 선재에서 중국이 보면은 2.0이라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영강 선재 같은 저급 선재가 엄청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꼭 이 결과로 보니까, 이 톤으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고급이다, 저급이다 라는 이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류의 가능성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판재류, 열연강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한국 우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아직은 뭐 열연강판 비중이 낮고, 일본은 열연강판 비중이 2000년에 1.89에서 2013년 1.93입니다. 이거는 아마 일본은 해외 하공정용, 그러니까 자동차 강판이다 그러면 열연을 갖고 가서 가공해서 자동차 강판을 공급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재를 수출하는 뭐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높고, 한국은 높긴 높습니다만 일본보다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해외 하공정 설비가 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중후판, 뭐 조선이나 이런 만들 때 두꺼운 철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뭐 1하고 2013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1.1을 넘는 후판, 이건 아마 조선용 후판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산업들이 국내 후판만 쓰는 게 아니고 일본산을 지속적으로 다각화, 소싱 다각화 차원에서 계속 쓰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고 있고, 한국도 뭐 후판 수출이 최근 좀 늘고, 이거는 우리 후판 캐파가 늘다 보니까 사실은 수출이 좀 느는 그런 상황입니다. 냉연 강판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이 최근에 경쟁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일본보다도, 일본은 우리가 직접 수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것 같고, 아인도 강판, 냉연 강판 기준 보면 중국이 상당히 많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비교 측면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 오히려 아인도 강판이 가장 고급 강판입니다. 이 부분은 2000년에 1.70 하다가 2013년에 1.06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도금 강판을 직접 수출하다가 지금은 아인도 강판을 만드는 공장을 자동차 공장 주위에 가공 기지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수요가들이 거기 가까이 와서 우리가 원하는 스펙의 제품을 바로 만들어 내달라. 그러다 보니까 철강 산업도 글로벌화 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CGL 라인을 깔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아인도 강판 직접 수출 자체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아까 열연 높아지고 아인도 강판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상반된 경향이 보이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수로 경쟁력을 그대로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한국은 뭐 여전히 아인도 강판 자체를 수출을 많이 하니까 상당히 높게 나왔다. 한중 FTA 아까 관세율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 규정,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 기준으로 하다 보면 철강 산업 같은 경우 원료를 다 수입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원료 아까 가격이 70%라 그랬으니까 원료에다가
뭐 하다 보면 뭐 수출할 수 없겠죠. 40% 이상이다 그러면. 근데 아마 이번에 우리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3번 변경 기준이라 그래서 HS 코드의 뭐 4자릿수 요 자체 변화되면은 그 원산지로 인정해 준다라는 이런 그것 때문에 그거로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발전 과제 이걸 뭐 발전 기업 차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원가 경쟁력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제품 차별화를 위한 고유 특화 제품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 보유 기술을 이제 상품화와 수출을 통한 새로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철강 산업도 단순히 만들어서 판매하던 그런 데에서 철강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거는 이제 우리의 그 아이디어로 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머징 마켓에 나가면은 이 사람들이 다 철강 기업을 소유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상공정 가면은 그 기업들은 절대 다른 나라의 그 고로를 잘 주지 않으려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소지분 투자하고 예를 포스코다가는 그 브랜드나 그다음에 그런 걸 활용해서 메이드 인 뭐 저 어디 뭐 아프리카 누구 탄자니아 대신에 그 메이드 바이 포스코 이런 식으로 원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 OEM 생산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나이키처럼 철강도 왜 할 수 없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하기는 한계는 있지만 그런 고민을 통해서 사실은 비즈니스를 한 바꿔 나가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 노하우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상품화하고 그 부가가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경쟁 치열하도 원가에다가 솔루션 마케팅이라 그래서 가공 기술이나 뭐 이런 거를 그 고객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이제 우리를 바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 그냥 단순히 과거처럼 만들어서 판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왔다. 그다음 산업 차원에서는 저희들은 국내 아까 오바케파 문제 속에 철강산업 구조 자체를 좀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뭐 동부도 그렇고 동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 이게 철강 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좀 안정화돼야지 대외 수출이다, 대외 경쟁이다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데 이게 내부적인 막 그게 불안정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 정상적인 경쟁보다는 비정상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입 이 자체도 사실은 방어하는 데는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 해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일부 또 잘못하면 이제 단기적인 그 속에 설비가 추가적으로 막 투자된다 이러면은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일본도 그런데 여기서 설비를 또 양적인 팽창 이 자체로 지금 하는 그거는 상당히 자제돼야 되고 정부 이 측면에서 정부의 리더십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 단계적으로는 수입자의 과도한 내수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가격 반덤핑 관세를 때리기는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쉽지 않다. 왜냐면 우리도 수출 초과하는 나라에서 그냥 무작정 저걸 들고 나가기 어렵고 그 하기 위해서는 옷의 안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한국의 어떤 표준이나 이런 걸 업계와 정부하고 이제 이런 조정을 해가지고 그다음 수요하는 쪽 유통까지 다 포함된 그런 쪽에서 그런 그 비가격적인 그 어떤 안전장치 방어 기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고민돼야 될 부분이다. 또 하나는 이 수출하는 나라마다 이제 보호 조치가 엄청 뭐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까지 49개 보호 조치가 지금 발동되거나 준비되고 있다라는데 뭐 기업 차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 해외 그 반덤핑이나 여러 가지 통상 문제에 대한 정보 이걸 종합적으로 그 모니터링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R&D 지원을 하되 궁극적으로는 핵심 철강 프로세스에 대한 그 정부 차원의 혹은 산학연 혹은 정간의 어떤 고민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다음 정부 차원의 통상 대응, 그다음에 환경 안전 이것도 같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철강 산업 생태계 강건화를 위한 정부의 리더십 이게 필요하다. 이런 정책 제안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상 발표 마칩니다.
사실은 신일본 제철한테 포철이 따라간 그 과정이 이제 중국이 우리 따라오는 그 과정하고 결국 오버래핑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도리가 없다. 이건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의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철강 산업이 세계 철강 산업계에서 지금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이렇게 이해가 일단 그냥 단순화해서 되는데요. 아까 경쟁력 지수를 보니까 이건 과거 트레이드 데이터 갖고 본 거겠지만은 선제 부분이 중국이 강하고 나머지는 한국과 일본이 강하거든요, 아직. 그렇다면은 선제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경우에는 한국하고 일본이 경쟁하네요. 그런데 선제뿐만 아니라 뭐 강판이든 중후판이든 전체적으로 다 지금 오버캡하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초기에 원료 시장에서는 지금 세계 큰 업체 간의 카르텔 비슷하게 형성이 돼가지고 값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지금 메이커 입장에서는. 그러면 코스트는 올라가고 시장은 정체돼 있고 시설은 과잉이고 그럼 결국은 얼마나 버티느냐 싸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버티는 능력이 중국은 거의 정부가 모든 걸 하는 나라니까 모르겠고 한국, 일본 이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 버티는 능력이 현재 우리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일본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경쟁력 차원에서 신일철하고 포스코 다른 두 기업 누가 더 오래 갈 거냐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술 수준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원료를 같이 해외 수입해가 쓰고 그다음에 제조 공정 기술, 운영 기술, 조업 기술도 유사하고 그래서 두 기업 간 예를 포스코 신일철을 비교한다면은 아마 생존력이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일본은 구조 조정이 끝나가는 단계고 예. 우리는 이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시작하려고 그렇다면 구조 조정 끝난 그런 입장이 더 쉬운 거고 예. 일반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개별 기업 차원에서 어떤 경쟁력보다는 그 국가 산업 단위의 어떤 구조 이건데 신일철이 여전히 그대로 내부에 뭐 자체적으로 그 73년 이후 설비 좀 조정하긴 했지만 그 생산한 기술이나 이거는 크게 변하지 않고 그냥 산업의 고로 5개사가 서로 막 적자 상태에 수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싸움 자체를 두 개로 집약함으로써 그 기업의 강건도 건강성을 높인 그런 구조 조정이다 이래 보면 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건강성을 이미 높였고 예. 우리는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 갖는 부담이 예. 우리가 훨씬 크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어떤 사례든 간에 구조조정이 끝나가는 쪽은 이미 코스트를 엄청 부담하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생존력이 더 강한 거고 이제 시작하는 그 입장에서는 앞으로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오버캡하는 틀림없고 세계 전체 지금 전망이 당분간 어렵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뭐 갑자기 팍 늘어날 그럴 전망은 별로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 누가 살아남느냐 하는 게임인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아니냐. 이게 너무 좀 철강 이 연구한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암울한 얘기만 해서 좀 좋지는 않은데요. 수요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공급 능력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고 삼국 간에 이런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앞으로 계속 이제 이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 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가면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는. 근데 구조조정이란 거는 이 우리나라만 구조조정을 하면 되느냐? 그게 안 되고 우리가 구조조정하면 중국이나 일본이 다 공급 과잉인데 우리인데 계속 밀어낼 거니까 우리는 좀 그런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철강업계 이런 관련해서 좀 제의를 하고 싶으면은 동북아 상국 우리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아직도 정부의 힘이 있고 또 협회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상국이 좀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의 생산이라든지 구조 조정을 좀 해 나가는데 좀 협력을 해 나가면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뭐 좀 완전히 저건 하지 못해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고요. 동부와 상구건 이 실제로 세계 철강 생산 소비의 한 60 내지 70%를 소비해요. 이 굉장히 세계 철강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규모입니다. 국가별 대응은 좀 지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동부가 블록을 좀 고민하면서 그 내에서 좀 같이 좀 조정해가는 이런 좀 더 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만 이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이게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다자적인 차원에서 이게 어느 정도나 이게 지금 서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동북아로 좁혀가지고 사실은 과거에 오늘날의 EU가 그 출발점이 60년 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1952년도에 ECSC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석탄하고 철강 이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렇듯이 6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그 지금도 이 동북아 그러니까 한중일 간에 과거에 EU가 그랬던 것처럼 이 동북아의 철강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한번 출발해 보는 것은 어떤 건지 우리가 지금 뭐 동북아 협력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거창한데 이게 이제 한 섹터 그 중에서도 철강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한번 그 뭐 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나 상당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중일 간의 세 나라 간에 한번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말씀하신 그 삼국 간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과거에도 2000년대 후반 2009년이가 그때 뭐 그때도 우리 중국 인민 하여튼 삼국 간의 철강 ECSC처럼 그런 동북아 철강 커뮤니티를 만들자 이런 걸 서로 막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사실은 쉽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고 그거 말고 또 하나 이제 업계끼리 하는 WSA라고 있습니다. WSA 그 세계 철강 협회 옛날에 IISA라고 철강 업체들 혹은 협회 간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재작년만 하다 작년까지 이 오박 협화 문제를 업계끼리 좀 건설적으로 해결해 보자라는 얘기에서 연구를 해보자. 뭐 이래가 맥킨지에 뭐를 줘보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철강 협회 차원에서 업계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사실은 맥킨지에 못 주게 된 게 협회에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게 이 공정법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하고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업계끼리 이게 자율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만만찮구나. 결국은 하는 거 유로파처럼 ECSC 그 유럽처럼 그래 어떤 그걸 만들어가 하든지 우리 같으면 아까 뭐 동북아 철강 공동체 이런 식으로 해 가면은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